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목욕 서비스를 방문하였는데 대상자가 막무가내로 집안 청소를 요구할 때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예시를 보면은 목욕 서비스를 끝내고 청소를 한다. 급여 내용이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대상자와 함께 청소를 한다. 단호히 거부하는 의사를 전한다.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이제 요양 서비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 문제는 답은 보면은 급여 내용이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그런 경우는 좋아하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과 친숙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면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고액의 돈을 은행에 입금이나 인출 또는 재산세를 납부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입금 또는 인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관장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 그래서 이 유형별로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의 가족이 방문했을 때 구두 보고를 한다. 정확성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그리고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구두 보고만 한다.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만 보고한다. 업무를 잘못 수행해서는 스스로 해결하고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 보고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대상자의 고혈압 진단을 알고 되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추가라든지 변경이 필요할 때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요. 대상자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도 업무 보고해야 되고, 업무상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라든지,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이런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해도 혼자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건강 상태 이상이라든지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 알려서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보고의 형식을 보면 구두 보고가 있고 서면 보고 있고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 보고 같은 경우는 구두 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할 때는 사안이 급할 때라든지 사면이 가벼울 때 보고를 하고요. 서면 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성이 필요할 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존하기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가 필요하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도 서면 보고 필요하고, 정기 업무 보고라든지 사건 보고가 있고요.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업무 보고할 때 유의사항은 정확성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가족이 방문해 구두 보고가 필요 없죠. 대상자 가족이 있다. 상황이 급한 경우는 구두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구두 보고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 보고 필요하고요. 대상자와 평상시의 상태에 다를 때 보고 아니죠. 상태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대상자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가벼울 때도 보고해야 되고 급할 때도 보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네, 답은 2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을 위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대상자가 음식을 준비 전후
대상자와 직접 접촉 전후 대상자의 신체의 분비물을 만진 후 그리고 가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후 이건 뭡니까?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다 포함되겠네요. 대상자 음식하기 전후에 당연히 씻어야 되고요. 대상자와 직접 접촉 전후에도 해야 되고 신체 분비물을 당연히 씻어야 되고요. 가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후에도 당연히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다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보시면 요양보호사 네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탁하여 사용한다. 이런 분비물이라든지 환자를 보호하고 나서 사용된 장갑들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장갑을 낀 채 배설물 처리하는 후에는 손을 씻지 않는다. 장갑을 낀 채 이것은 당연히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하셔야 되고요. 구강 감염을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하는 게 아니라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은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멸균 장갑을 착용할 정도는 아니고 이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그냥 일반 장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셔야 되고요. 손을 자주 씻도록 하시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항상 로션을 자주 바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도록 하시는 게 좋고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사용한 일회용 보호장구는 반드시 버리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섭취해야 할 음식은 우리 당뇨 문제는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당뇨병이 있을 때 저혈당일 때 증상이 어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저혈당일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두통이 있고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이 있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는 거. 그러면 고혈당일 때는 소변이 많아집니다. 배뇨가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되고 그리고 피로감이 오고 식욕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했을 때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뭐예요?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당뇨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탕물이나 약물 같은 거 아니면 카드 같은 걸 적어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저혈당 증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배고픔이라서 빨리 설탕물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드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좋고요. 그리고 당뇨에서는 우리 3대 증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음이 있고 다식, 다뇨입니다. 이 3대 증상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 아까 저혈당 증상도 있지만 증상 중에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됩니다. 감각 이상이나 저하가 있어서 당뇨 있는 환자들한테는 발간호도 발 관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 의자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떨어뜨렸네요. 목욕 의자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잘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는 앉는 면이 높은 의자가 좋다. 등받이가 낮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한다.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는 재질을 선택한다. 엉덩이 부위가 잘 미끄러지게 하는 재질을 선택한다. 그리고 목욕 시 반드시 팔걸이를 접어서 사용한다라고 됐네요. 잘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앉는 면이 낮는 것이 좋고요. 높은 의자보다 등받이가 낮고 등받이가 높을수록 좋고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해야 되고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서 물이 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이거고요. 엉덩이 부위가 잘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고요. 목욕할 때는 반드시 팔걸이를 접어서 사용하는 건데 내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앉는 면이 높지 않고
안내면 놓지 않고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는 게 좋고요. 자리날 못해서 안내면이 높다는데 안내면이 높지 않다는 거 좋고요.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치매 대상자에게 석양증후군이 나타나 불안 증상을 보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석양증후군 보통 낮에는 유순하지만 석양증후군이라는 것은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나는 증상이 석양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낮 시간에 움직이게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신체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를 해서 이완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주시고요. 대상자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돕는 방은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한다. 독방에 가둔다든지 혼자 있게 한다는 거 이런 거 다 안 좋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보다는 음악을 낮게 잔잔하게 틀어놓는 게 좋고요. 낮 시간 활동을 증가시켜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낮 시간 활동을 많이 해서 밤 시간에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 물건을 꺼내서 헝클어 놓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상자를 거실에 옮겨 놓는다. 행동이 멈출 때까지 지켜본다.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멈추게 한다. 헝클어진 물건을 장롱 안에 넣도록 지시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거 반복적 질문이나 반복적 행동 시에 돕는 방법이네요. 답은 단순한 일을 제공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무리하게 중단하지 말고 그냥 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는 대상자를 다독거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할 때는 하면서 계속 약을 달라고 할 때는 약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손뼉을 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콩고르기라든지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지고 시트를 얼굴을 덮는다. 시트로 얼굴을 목까지 덮어줘 얼굴까지 덮어주지 않도록 하고요.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 이건 부착된 튜브라는 장치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제거해야 되고요. 사용 가능한 대상자의 물품은 재활용 센터에다 준다.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수요물 같은 거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 보호자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상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에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약간 머리 쪽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사후 강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종 대상자 임종 후의 요양보호입니다. 그래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튜브나 장치는 의료인에게 제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얼굴색이 변하거나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에는 솜이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이 올려놓고 의치가 착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가족이 그대로 둘지 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요.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몸을 깨끗이 씻기고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면 됐습니다. 깨끗한 시트로 얼굴을 덮지 말고 어깨까지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하도록 하고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유물은 모두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재가에서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이라고 되었네요. 화상을 입은 부위에 바셀린을 바른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그고 물집을 터뜨리고 즉시 배액시킨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숭어로 감싼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답이 2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화상 시 돕는 방법은 보면은 보통 화상의 종류에는 1도, 2도, 3도 화상이 있는데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피부 부위의 표피층에 국한된 가벼운 화상이고요. 붉게 되면서 약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있고요.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표피 아래 진피까지 손상된 경우고 물집이 형성되는 거고요. 상처는 통증이 심하고 부종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피부 전층이라든지 피하 지방, 근육까지 피부 깊숙이 침범하는 화상을 말하고 화상 부위에 감각이 없고 두꺼워지고 색깔이 바래집니다. 그리고 손상된 지피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돕는 방법은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한 부위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 주시고 벗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지라든지 팔찌, 귀걸이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뺄 수 있도록 합니다. 왜? 부종이 오기 때문에. 화상 부위에 간장이나 기름, 된장, 치약 등을 절대 바르면 안 되고요. 손상 부위는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손상 부위에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요. 화상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는 반드시 병원을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라든지 가스를 마신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화상 환자 호흡곤란은 쓰러졌으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상을 돕는 방법을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10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셨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한번 다시 열심히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